반갑습니다. 역사 속 이야기로 지식과 재미를 모두 전하는 현아쇼입니다. 여러분, 일본 전국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조선의 국난을 구한 이순신 장군. 이 두 인물이 주인공이 된 7년간의 전쟁 이야기, 바로 임진왜란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보셨나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냥 야망 많은 장수 아니야? 조선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졌지? 이순신은 진짜 13척으로 133척을 이겼다고? 사실 이 전쟁은 단순한 침공이 아니었습니다. 국제정세, 권력투쟁, 외교실수, 국민의 절망, 그리고 기적같은 승리가 엮인 동아시아 최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역사적 교훈들이 숨어 있습니다. 1590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을 통일하며 전국시대를 마감합니다. 수백 명의 다이묘들이 피로 물든 땅에서 싸워온 100년의 내전을 끝낸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귀족도 무사도 아닌 천민 출신이었기에 정식 쇼군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쇼군이 실질적인 권력을 지닌 무사 정권 체제였기 때문에 혈통이 없는 도요토미는 정치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자신의 권력을 공식화할 수 있었을까요? 방법은 단 하나. 대륙을 침략하여 승리하고 명성을 얻는 것. 그렇게 개선 장군이 되어 막부를 세울 명분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그의 야망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였고 침공의 첫 대상은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이유는 단순히 대륙 정복의 야심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내부를 완벽히 통일하지 못한 도요토미는 외부 전쟁을 통해 무사 계급의 충성심을 결속시키고자 했습니다. 또 침공을 통해 정복한 땅을 나눠주며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계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신국사상, 즉 일본이 신의 나라라는 우월감도 작용했죠. 이 사상은 동아시아의 중화 질서를 무시하고 조선과 명나라를 깔보게 만들었습니다. 도요토미는 침공을 준비하면서 조선의 사신을 보내 명나라로 가는 길을 안내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를 정명가도라 불렀는데 명나라를 치기 위해 조선이 길을 비켜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였죠. 당시 조선은 이 말을 듣고 경악합니다. 전쟁의 기운이 서서히 조선을 향하고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상황을 가볍게 여긴 이들도 많았습니다. 선조는 일본의 정세를 파악하려 황윤길과 김성희를 일본에 파견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보고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황윤길은 도요토미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고 하며 조선 침공을 경고했지만 김성일은 도요토미를 단순한 허세로 치부했습니다. 선조는 결국 김성일의 보고를 믿었고 이는 조선을 큰 위기로 몰고 가는 결정적 실수였습니다. 결국 1592년 4월 13일 무방비 상태의 부산 앞바다에 20만 명의 일본군이 상륙합니다. 이때 조선은 평화에 익숙해져 국방력이 거의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군사체계는 낙후됐고 관료들은 탁상행정만 반복했죠. 급하게 병사를 모아 전투에 투입했지만 일본군의 조총 앞에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장소였던 신립은 충주탕금대에서 배수진을 쳤지만 기병 중심의 전술은 진흙탕 평야에서 조총을 든 일본군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정예군은 전멸했고 신립은 자결합니다. 한양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선조는 결국 도망을 선택합니다. 피랑길에 오른 왕을 보며 백성들의 믿음은 무너졌고 민심은 극도로 흔들립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희망의 불씨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이순신은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를 훈련시키고 판옥선과 거북선을 제작하며 적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전략을 세웠죠. 그가 신봉했던 전략서 손자병법의 원칙에 따라 조선 수군의 장점은 살리고 일본 수군의 강점은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순신은 해상전투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듭합니다. 옥포해전, 사천해전, 당포해전,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한산도 대첩. 조선 수군은 하객진 전술로 일본 수군을 포위해 50척 가까이 침몰시키며 단 한 척의 손실 없이 승리합니다. 조선 수군의 화포는 일본군의 조총을 완전히 압도했고 일본의 해상 보급로는 끊기게 됩니다. 이순신의 승리는 전국으로 퍼졌고 곽재우, 정문부, 고경명 같은 의병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일본군은 관군과 싸우면 끝나는 줄 알았지만 의병은 예상치 못한 복병이었습니다. 특히 진주 대첩에서 김시민 장군은 3,800명의 병력으로 2만 명의 일본군을 막아냅니다. 성 안의 백성들까지 항전에 참여하며 조선은 점점 전열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명나라도 조선을 돕기 시작하지만 전쟁은 복잡하게 꼬입니다. 조선은 명나라에게 전시작전권을 넘겼고 명과 일본은 조선 몰래 강화 협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조선 백성은 일본군뿐 아니라 명군에게도 수탈을 당하며 고통받았고 이 모든 상황이 나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1597년 도요토미가 조선을 다시 침공하며 정유재란이 벌어집니다. 이때 이순신은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백의종군하게 되고 그의 후임인 원균이 이끄는 수군은 칠천량 해전에서 전멸합니다. 조선 수군은 단 12척의 배만 남게 되죠. 하지만 이순신은 돌아옵니다. 선조에게 편지를 받았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고 신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며 다시 바다로 나섭니다. 그리고 역사에 남은 명량해전. 13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군을 맞서 지형을 활용한 기적의 전략으로 대승을 거둡니다. 마지막 전투는 1598년 노량해전. 이순신은 총탄에 맞아 전사하지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말을 남기며 조선 수군의 사기를 끝까지 지켜냅니다. 전투는 대승으로 끝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쟁 중 사망하며 조선 정복의 꿈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임진왜란은 조선의 최대 위기이자 전 국민이 힘을 합쳐 싸워낸 극복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순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전략과 민심, 리더십의 교과서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다시 봐도 배울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단지 전쟁의 승리를 넘어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책임감을 잃지 않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지치지 않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싸웠으며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정의와 민족의 미래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의 승리가 단지 전략의 승리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역경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신념의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이순신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나아갈 길을 찾고 끊임없이 준비하며 결국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의지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의 정신은 빛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은 단순히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와 신념을 되새기게 하는 교훈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지 조선의 영웅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리더십의 상징입니다. 그의 말처럼 자신에게 남은 단 12척의 배로도 해낼 수 있다는 결연한 의지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든 어떤 고난이든 준비된 자는 끝내 극복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신념은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기억하며 도전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묵묵히 나아가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단지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는 거울입니다. 이순신과 임진왜란의 이야기가 지금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를 듣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나아가야 할지 깨닫게 해줍니다. 이순신 장군의 결단과 용기, 철저한 준비와 불굴의 신념. 그것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가치입니다. 단 12척의 배로도 대의를 위해 싸웠던 이순신처럼 우리는 하루하루의 도전 속에서 자신만의 의지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기는 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준비된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신념입니다. 오늘도 이순신의 정신을 기억하며 당신의 삶 속에서 새로운 승리를 만들어 가십시오. 역사의 교훈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 조선은 마치 전쟁터를 지나간 듯 초토화되어 있었습니다. 국토는 불타고 인구는 급감했고 농지와 집, 문화유산들까지 대부분 파괴됐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만 봐도 그 참혹함이 실감납니다. 백성들은 죽지 못해 살아가고 굶주림에 시신까지 파먹었다. 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였으니까요. 전쟁 후 나라를 복구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국가 재정은 바닥이었고 관료 조직은 마비 상태였죠. 하지만 이 와중에도 조선은 다시 일어서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광해군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해군을 단지 폐위된 임금쯤으로 기억하지만 사실 그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전후 외교를 이끌며 나라를 지킨 전략가였습니다. 전쟁 중에는 분조를 이끌며 백성과 함께 피난했고 후에는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치열한 외교 외줄타기를 시작합니다. 당시 동아시아는 다시 한번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명나라는 쇠약해졌고 후금은 날 청나라에 급부상하며 중원을 위협하기 시작했죠. 조선은 어느 한쪽 편을 잘못 들면 나라가 또다시 전쟁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이 틈에서 실리외교를 펼칩니다. 겉으로는 명나라에 충성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후금과도 은밀히 외교를 이어갔죠. 덕분에 조선은 후금이 명나라를 침공할 때 공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후금이 조선을 지나가며도 전면 충돌을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광해군의 외교적 균형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또 다른 전쟁을 막은 지도자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외교 전략은 유학자 중심의 사대부들에게 이해받기 힘들었습니다. 명나라에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명분의 논리로 광해군은 결국 쿠데타에 의해 폐위되고 인조가 즉위합니다. 이후 인조는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킨답시고 후금을 자극했고 결국 병자호란이 발발하게 되죠. 만약 그때 광해군이 계속해서 왕위를 지켰더라면 조선은 또 다른 전쟁의 피해를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임진왜란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단지 무기를 드는 것이 아닌 정보와 전략 그리고 유연한 판단이 국가를 살리는 진짜 무기라는 점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본에 끼친 영향도 컸습니다. 전쟁에 막대한 비용을 들인 일본은 내부적으로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 이후 권력을 잡은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전쟁 대신 내부 안정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본은 에도 막부 시대 260년간의 평화시대로 접어들죠. 이처럼 임진왜란은 단순한 전쟁이 아닌 조선과 일본, 명나라와 청나라의 운명을 가른 거대한 역사적 변곡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필요한 리더십, 전략, 그리고 국민의 단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쟁터에 살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경쟁과 위기의 순간은 일상 속에 존재합니다.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고 신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처럼 희망과 용기, 냉철한 판단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은 끝났지만 이 전쟁이 남긴 유산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